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나라의 엄격한 법도와 예절이 하늘처럼 무겁게 사람들을 누르던 시절 깊은 산골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지요. 그 마을 가장자리 숲과 맞닿은 곳에 담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목소리로 울거나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집도 없이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짚을 깔고 잤습니다. 해가 저물어 마을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담이는 차가운 헛간 벽에 기댄 채 흙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쩌다 마을 장터라도 지나는 날이면 담이의 침묵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왁자지껄한 엿장수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들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담이는 그저 투명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아이를 피했습니다. 저기 벙어리다. 가까이 가지 마라. 재수 없다. 그럴 때마다 담이는 낮고 해진 저고리 깃을 여밀 뿐 얇은 어깨를 더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무십처럼 그렇게 밟히고 쓰러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의 침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올가맨 굴레이자 동시에 아이의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담이는 흥랑하일랑이라 불리는 자객 집단에 묶인 몸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기에 더없이 좋았으니까요. 보름달이 뜨기 전 으슥한 밤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에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담이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두루마리 하나를 흙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쯧,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에 사람 죽이는 재주만 남았구나. 이번엔 민대감의 명이시다. 마을에 새로 들어온 서준이라는 약초꾼 놈이 눈에 거슬린다 하신다. 사내는 담이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듯이 말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알지 밥값은 해야지. 담이는 흙먼지가 묻은 두루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내의 경멸 어린 눈빛에도 아이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얼어붙은 강물처럼 그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사라지고 담이는 다시 혼자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이웃집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담이의 아궁이는 불씨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호롱불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등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아이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담이는 품에서 잡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 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쇠소리마저 숨죽인 헛간안, 오직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만 휑하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칼날 위로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담이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담이는 그날부터 서준이라 불리는 그 약초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야 할 대상, 그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담이는 지붕 위에서 혹은 숲속 그늘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담이가 본 것은 무시무시한 악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며칠 굶은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돈이 없어 약을 못 구하는 늙은 부부에게는 밤새 캐온 귀한 약초를 몰래 두고 갔습니다. 심지어 거센 바람에 비가 새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지붕을 손수 볏짚으로 엮어 고쳐주었습니다. 담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배운 세상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짓는 옅은 미소는 다미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따뜻한 아랫목 온기 같았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봄눈 녹듯 스르르 약해졌습니다. 운명의 날은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하얀 눈에 갇히고 바람이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피비린내 나는 흔적을 지우기에 가장 좋았지요. 다미는 얇은 옷 한 겹만 걸친 채 맨발로 눈을 밟으며 서준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차갑다 못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쉽게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옅은 묵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 있었군요. 서준이 책을 덮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미는 그 자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들킬 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맑은 눈은 다미의 손에 들린 서슬퍼런 칼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의 퀭한 눈, 얼어붙은 뺨, 그리고 낡아서 군데군데해진 옷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험한 눈보라 속에 많이 추웠겠소. 그가 조용히 말하며 옆에 있던 찻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그가 다미 쪽으로 밀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곳까지 왔겠지만 그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시오. 몸이 다 얼었소. 다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번이나 칼을 썼지만 이런 순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는 사람.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아닌 그저 길 잃은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미가 뜨거운 찻잔과 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망설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 거친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민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날렵한 움직임과 칼 쓰는 방식은 흥랑의 수하들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함정이다. 다미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흥랑이 자신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동시에 서준을 제거하기 위해 이중으로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칼이 서준을 향해 무섭게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미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찻잔을 밀어낸 손이 서준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밀치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칼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다미는 지금껏 오직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만 칼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건넨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쓰러뜨렸는지 모릅니다. 다미는 좁은 방 안에서 분노한 짐승처럼 춤을 추듯 움직였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쪽이요. 서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벽장을 밀어내고 숨겨진 작은 뒷문으로 다미를 이끌었습니다. 어두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다미는 등 뒤에서 날아온 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시릴 만큼 깊고 끔찍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다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적을 향해 칼을 던진 뒤 그대로 눈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서준의 팔이 자신을 필사적으로 부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다미는 깊은 산속, 짐승들도 찾지 않는 버려진 암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처는 꼼꼼하게 꿰매져 있었고
몸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며 쓴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려. 그가 다가와 젖은 물수건으로 다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은 너무나 따뜻해서 다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미는 꼬박 열흘을 앓았습니다. 깊은 상처에서 오르는 열이 아이의 몸을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차가운 물수건을 다미의 이마에 올려주고 쓴 약초를 달여 식힌 물을 마른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다미는 가끔씩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 다미는 드디어 온전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서준은 지친 얼굴로 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만히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헛간에서의 외로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서준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글로 쓰면 되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미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다미는 붓을 쥔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늘 칼만 쥐어왔던 손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쥔 붓끝에서 먹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미는 마침내 종이 위에 힘겹게 한 글자, 물자를 썼습니다. 빗돌배돌했지만 그것은 다미가 세상과 나눈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서준은 그날부터 다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다미는 글자를 가르치면 하룻밤 만에 천자를 외워 한 번 본 책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습니다. 견수 이 품성 서준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 다미도 따라 나섰습니다. 서준이 이것은 독을 푸는 풀이고 저것은 피를 먹게 하는 풀이오 하고 한번 알려주면 다미는 그 모양과 냄새, 자라던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감각을 비수처럼 날카롭게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서준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술서와 병법서를 꺼내 다미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칼을 쥔 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오. 이제부터는 이 붓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시오. 다미의 눈동자가 그날 처음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암자에서의 평화로운 날들이 흐르던 어느 늦은 가을, 낙엽이 스산하게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숲의 모든 짐승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뼛속까지 시린 살기, 사레가 암자를 덮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검은 늑대의 형상을 한 사내 흥랑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를 길러낸 자객 집단의 우두머리이자 다미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흥랑은 방 안에서 글을 읽고 있는 다미와 약초를 다듬는 서준을 보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가소롭구나.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여기서 약초 따위나 만지며 녹슬고 있을 줄이야. 다미, 이리 와라. 서준은 비록 글 읽는 선비였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감추며 일어나 다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칼이 아니오, 사람이오. 더 이상 당신의 물건이 아니란 마리오 흥랑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람 굶어 죽어가던 것을 주워다 쓸모있게 만들어준 것이 나다. 네가 감히 내게서 이 아이를 빼앗아. 흥랑이 칼을 뽑아들고 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피 냄새. 그것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준이 가르쳐 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힘은 힘으로만 꺾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준과 함께 만들었 아주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는 약초 가루였습니다. 흥랑이 서준을 배려는 바로 그 찰나. 다미는 그 가루를 흥랑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흥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칼이 아닌 하얀 가루라니. 그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흥랑은 다미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미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 대신 약초 주머니를 손에 쥔 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흥랑은 분노의 찬 신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미,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흥랑이 사라진 남자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수 3변고 서준이 종이에 썼습니다. 숨는 것은 끝이 아니오. 흥랑도 민대감도 근원을 뽑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도망칠 수 없소. 다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지혜로 민대감의 약점을 분석했고 다미는 자신의 날렵함으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다미는 밤마다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민대감의 관아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을 세고 비밀 장부에 적힌 내용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민대감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미는 관아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힌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민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쓴 자였습니다. 다미는 어둠 속에서 노인의 아들에게 몰래 다가가 서준이 적어준 증거를 숨긴 장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또한 민대감의 횡포로 약 한 천 못 구하고 끙끙 앓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미는 밤이슬을 맞으며 산을 달려가 서준이 가르쳐준 대로 해열 약초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그 약초 주머니를 아이의 집 문고리에 몰래 걸어두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 억울한 일을 돕고 아픈 이를 구하는 말없는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던 다미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구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다미가 목숨을 걸고 모아온 민대감의 죄목과 증거들은 서준이 한양에 남겨둔 단 한 명의 충직한 벗에게 보내줬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정의는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겨울이 물러갈 채비를 하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들이닥쳤. 민 대감은 그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꽁꽁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모았던 그의 재산은 모두 주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게나마 찾아온 당연한 이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미와 서준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대감이 잡혀가고 며칠 뒤 달빛마저 숨어버린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다미는 암자 마루에 앉아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짙은 피 냄새와 함께 그녀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흥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짐승처럼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망쳤다. 내 가장 완벽한 칼이 저런 약초꾼 놈에게 마음을 빼앗겨 무뎌지다니. 흥랑의 마지막 일격이 서준이 아닌 다미를 향했습니다. 그는 다미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걸작을 제 손으로 부수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은 근처의 대나무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시피 부딪히며 우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흥랑의 칼은 분노로 가득 차 거칠고 빨랐지만 다미의 칼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흥랑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어 그의 분노가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수십 번의 칼이 허공을 가른 끝에 챙강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흥랑의 칼이 두 동강나 부러졌습니다. 흥랑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을 부러뜨린 것이 다미의 기술이 아닌 서준에게서 배운 어떤 이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여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흥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젖은 흙바닥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자유다. 흥랑은 그 세 글자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다미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미를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써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도구는 실은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랑은 무너진 웃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이 만든 허상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해 봄, 산골 마을에는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다시 소리내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에게는 한양에서 복직을 명하는 서찰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 서찰을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벼슬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산중턱,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암자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이 구해준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약초를 말리고 다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새로 일군 작은 밭에 약초 씨앗을 심었습니다. 서준은 땀을 닦으며 땅을 고르고 다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한때 사람을 해하던 손은 이제 생명을 키우는 손이 되었습니다. 다미는 흙이 묻은 손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서준을 향해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환한 미소 하나에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고, 밖을 보시오. 어느새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고 있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에서 나오고 가장 깊은 이해는 말이 아닌 따뜻한 눈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나라의 엄격한 법도와 예절이 하늘처럼 무겁게 사람들을 누르던 시절 깊은 산골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지요. 그 마을 가장자리 숲과 맞닿은 곳에 담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목소리로 울거나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집도 없이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짚을 깔고 잤습니다. 해가 저물어 마을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다미는 차가운 헛간 벽에 기댄 채 흙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쩌다 마을 장터라도 지나는 날이면 다미의 침묵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왁자지껄한 엿장수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들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다미는 그저 투명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아이를 피했습니다. 저기 벙어리다. 가까이 가지 마라. 재수 없다. 그럴 때마다 다미는 낮고 해진 저고리 깃을 여밀 뿐 얇은 어깨를 더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무십처럼 그렇게 밟히고 쓰러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의 침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올가맨 굴레이자 동시에 아이의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미는 흥랑하일랑이라 불리는 자객 집단에 묶인 몸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기에 더없이 좋았으니까요. 보름달이 뜨기 전 으슥한 밤,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에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다미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두루마리 하나를 흙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에 사람 죽이는 재주만 남았구나. 이번엔 민대감의 명이시다. 마을에 새로 들어온 서준이라는 약초꾼 놈이 눈에 거슬린다 하신다. 사내는 다미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듯이 말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알지 밥값은 해야지. 다미는 흙먼지가 묻은 두루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내의 경멸 어린 눈빛에도 아이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얼어붙은 강물처럼 그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사라지고 다미는 다시 혼자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이웃집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아궁이는 불씨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호롱불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등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아이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다미는 품에서 잡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 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마저 숨죽인 헛간안, 오직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만 휑하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칼날 위로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미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그날부터 서준이라 불리는 그 약초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야 할 대상, 그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다미는 지붕 위에서 혹은 숲속 그늘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다미가 본 것은 무시무시한 악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며칠 굶은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돈이 없어 약을 못 구하는 늙은 부부에게는 밤새 캐온 귀한 약초를 몰래 두고 갔습니다. 심지어 거센 바람에 비가 새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지붕을 손수 볏짚으로 엮어 고쳐주었습니다. 다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배운 세상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짓는 옅은 미소는 다미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따뜻한 아랫목 온기 같았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봄눈 녹듯
스르르 약해졌습니다. 운명의 날은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하얀 눈에 갇히고 바람이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피비린내 나는 흔적을 지우기에 가장 좋았지요. 다미는 얇은 옷 한 겹만 걸친 채 맨발로 눈을 밟으며 서준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차갑다 못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쉽게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옅은 묵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 있었군요. 서준이 책을 덮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미는 그 자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들킬 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맑은 눈은 다미의 손에 들린 서슬퍼런 칼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의 퀭한 눈, 얼어붙은 뺨, 그리고 낡아서 군데군데해진 옷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험한 눈보라 속에 많이 추웠겠소. 그가 조용히 말하며 옆에 있던 찻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그가 다미 쪽으로 밀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곳까지 왔겠지만 그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시오. 몸이 다 얼었소. 다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번이나 칼을 썼지만 이런 순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는 사람.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아닌 그저 길 잃은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미가 뜨거운 찻잔과 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망설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 거친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민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날렵한 움직임과 칼 쓰는 방식은 흥랑의 수하들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함정이다. 다미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흥랑이 자신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동시에 서준을 제거하기 위해 이중으로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칼이 서준을 향해 무섭게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미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찻잔을 밀어낸 손이 서준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밀치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칼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다미는 지금껏 오직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만 칼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건넨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쓰러뜨렸는지 모릅니다. 다미는 좁은 방 안에서 분노한 짐승처럼 춤을 추듯 움직였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쪽이요. 서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벽장을 밀어내고 숨겨진 작은 뒷문으로 다미를 이끌었습니다. 어두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다미는 등 뒤에서 날아온 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시릴 만큼 깊고 끔찍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다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적을 향해 칼을 던진 뒤 그대로 눈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서준의 팔이 자신을 필사적으로 부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다미는 깊은 산속, 짐승들도 찾지 않는 버려진 암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처는 꼼꼼하게 꿰매져 있었고 몸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며 쓴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려. 그가 다가와 젖은 물수건으로 다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은 너무나 따뜻해서 다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미는 꼬박 열흘을 알았습니다. 깊은 상처에서 오르는 열이 아이의 몸을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차가운 물수건을 다미의 이마에 올려주고 쓴 약초를 달여 식힌 물을 마른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다미는 가끔씩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 다미는 드디어 온전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서준은 지친 얼굴로 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만히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헛간에서의 외로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서준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글로 쓰면 되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미에게 붓을 쥐어주었습니다. 다미는 붓을 쥔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늘 칼만 쥐어왔던 손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쥔 붓끝에서 먹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미는 마침내 종이 위에 힘겹게 한 글자, 물자를 썼습니다. 빗돌배돌했지만 그것은 다미가 세상과 나눈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서준은 그날부터 다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다미는 글자를 가르치면 하룻밤 만에 천자를 외워 한 번 본 책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습니다. 견수 이 품성 서준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 다미도 따라 나섰습니다. 서준이 이것은 독을 푸는 풀이고 저것은 피를 먹게 하는 풀이오 하고 한번 알려주면 다미는 그 모양과 냄새, 자라던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감각을 비수처럼 날카롭게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서준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술서와 병법서를 꺼내 다미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칼을 쥔 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오. 이제부터는 이 붓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시오. 다미의 눈동자가 그날 처음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암자에서의 평화로운 날들이 흐르던 어느 늦은 가을, 낙엽이 스산하게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숲의 모든 짐승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뼛속까지 시린 살기, 사레가 암자를 덮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검은 늑대의 형상을 한 산에 흥랑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를 길러낸 자객 집단의 우두머리이자 다미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흥랑은 방 안에서 글을 읽고 있는 다미와 약초를 다듬는 서준을 보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가소롭구나.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여기서 약초 따위나 만지며 녹슬고 있을 줄이야. 다미, 이리 와라. 서준은 비록 글 읽는 선비였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감추며 일어나 다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칼이 아니오, 사람이오. 더 이상 당신의 물건이 아니란 마리오 흥랑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람 굶어 죽어가던 것을 주워다 쓸모있게 만들어준 것이 나다. 네가 감히 내게서 이 아이를 빼앗아. 흥랑이 칼을 뽑아들고 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피 냄새. 그것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준이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힘은 힘으로만 꺾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준과 함께 만들었 아주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는 약초 가루였습니다. 흥랑이 서준을 배려는 바로 그 찰나. 다미는 그 가루를 흥랑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흥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칼이 아닌 하얀 가루라니. 그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흥랑은 다미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미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 대신 약초 주머니를 손에 쥔 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흥랑은 분노의 찬 신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미,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흥랑이 사라진 남자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수 3변고 서준이 종이에 썼습니다. 숨는 것은 끝이 아니오. 흥랑도 민대감도 근원을 뽑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도망칠 수 없소. 다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지혜로 민대감의 약점을 분석했고 다미는 자신의 날렵함으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다미는 밤마다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민대감의 관아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을 세고 비밀 장부에 적힌 내용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민대감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미는 관아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힌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민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쓴 자였습니다. 다미는 어둠 속에서 노인의 아들에게 몰래 다가가 서준이 적어준 증거를 숨긴 장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또한 민대감의 횡포로 약 한 천 못 구하고 끙끙 앓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미는 밤이슬을 맞으며 산을 달려가 서준이 가르쳐준 대로 해열 약초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그 약초 주머니를 아이의 집 문고리에 몰래 걸어두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 억울한 일을 돕고 아픈 이를 구하는 말없는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던 다미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구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다미가 목숨을 걸고 모아온 민대감의 죄목과 증거들은 서준이 한양에 남겨둔 단 한 명의 충직한 벗에게 보내줬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정의는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겨울이 물러갈 채비를 하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들이닥쳤. 민 대감은 그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꽁꽁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모았던 그의 재산은 모두 주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게나마 찾아온 당연한 이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미와 서준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대감이 잡혀가고 며칠 뒤 달빛마저 숨어버린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다미는 암자 마루에 앉아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짙은 피냄새와 함께 그녀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흥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짐승처럼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망쳤다. 내 가장 완벽한 칼이 저런 약초꾼 놈에게
마음을 빼앗겨 무뎌지다니 흥랑의 마지막 일격이 서준이 아닌 다미를 향했습니다. 그는 다미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걸작을 제 손으로 부수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은 근처의 대나무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시피 부딪히며 우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흥랑의 칼은 분노로 가득 차 거칠고 빨랐지만 다미의 칼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흥랑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어 그의 분노가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수십 번의 칼이 허공을 가른 끝에 챙강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흥랑의 칼이 두 동강나 부러졌습니다. 흥랑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을 부러뜨린 것이 다미의 기술이 아닌 서준에게서 배운 어떤 이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여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흥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젖은 흙바닥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자유다. 흥랑은 그 세 글자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다미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미를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써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도구는 실은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랑은 무너진 웃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이 만든 허상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해봄, 산골 마을에는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다시 소리내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에게는 한양에서 복직을 명하는 서찰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 서찰을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벼슬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산중턱,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암자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이 구해준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입 약초를 말리고 다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새로 일군 작은 밭에 약초 씨앗을 심었습니다. 서준은 땀을 닦으며 땅을 고르고 다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한때 사람을 해하던 손은 이제 생명을 키우는 손이 되었습니다. 다미는 흙이 묻은 손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서준을 향해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환한 미소 하나에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고, 밖을 보시오. 어느새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고 있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에서 나오고 가장 깊은 이해는 말이 아닌 따뜻한 눈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나라의 엄격한 법도와 예절이 하늘처럼 무겁게 사람들을 누르던 시절 깊은 산골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지요. 그 마을 가장자리 숲과 맞닿은 곳에 담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목소리로 울거나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도 집도 없이 다 쓰러져가는 헛간에서 짚을 깔고 잤습니다. 해가 저물어 마을 굴뚝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 다미는 차가운 헛간 벽에 기댄 채 흙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만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쩌다 마을 장터라도 지나는 날이면 다미의 침묵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왁자지껄한 엿장수 소리, 아이들 떠드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들이 소용돌이치는 속에서 다미는 그저 투명한 그림자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아이를 피했습니다. 저기 벙어리다. 가까이 가지 마라. 재수 없다. 그럴 때마다 다미는 낮고 해진 저고리 깃을 여밀 뿐 얇은 어깨를 더 움츠린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작은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시선들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아이는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무십처럼 그렇게 밟히고 쓰러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의 침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올가맨 굴레이자 동시에 아이의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미는 흥랑 하이랑이라 불리는 자객 집단에 묶인 몸이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는 그림자처럼 움직이기에 더없이 좋았으니까요. 보름달이 뜨기 전 으슥한 밤, 오래된 회화나무 아래에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다미를 보자마자 혀를 차며 두루마리 하나를 흙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즉, 말 못하는 벙어리, 신세의 사람 죽이는 재주만 남았구나. 이번엔 민대감의 명이시다. 마을에 새로 들어온 서준이라는 약초꾼 놈이 눈에 거슬린다 하신다. 사내는 다미의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듯이 말했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알지 밥값은 해야지. 다미는 흙먼지가 묻은 두루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내의 경멸 어린 눈빛에도 아이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얼어붙은 강물처럼 그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사라지고 다미는 다시 혼자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이웃집에서는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다미의 아궁이는 불씨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호롱불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았습니다. 등불이 일렁일 때마다 벽에 비친 아이의 그림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다미는 품에서 잡고 날카로운 칼을 꺼내 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마저 숨죽인 헛간안, 오직 바람이 문틈을 스치는 소리만 휑하게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갑게 빛나는 칼날 위로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다미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미는 그날부터 서준이라 불리는 그 약초꾼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여야 할 대상, 그것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다미는 지붕 위에서 혹은 숲속 그늘에서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그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다미가 본 것은 무시무시한 악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며칠 굶은 아이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돈이 없어 약을 못 구하는 늙은 부부에게는 밤새 캐온 귀한 약초를 몰래 두고 갔습니다. 심지어 거센 바람에 비가 새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지붕을 손수 볏짚으로 엮어 고쳐주었습니다. 다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배운 세상은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그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저렇게 아무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 짓는 옅은 미소는 다미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따뜻한 아랫목 온기 같았습니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갈수록 마음은 오히려 봄눈 녹듯 스르르 약해졌습니다. 운명의 날은 매서운 눈보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온 마을이 하얀 눈에 갇히고 바람이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던 밤이었습니다. 이런 날씨는 피비린내 나는 흔적을 지우기에 가장 좋았지요.
다미는 얇은 옷 한 겹만 걸친 채 맨발로 눈을 밟으며 서준의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차갑다 못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마음보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문은 소리 없이 쉽게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와 옅은 무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미는 숨소리마저 죽이며 그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을 향하는 바로 그 순간 거기 있었군요. 서준이 책을 덮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미는 그 자리에 숨을 멈췄습니다. 들킬 리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맑은 눈은 다미의 손에 들린 서슬퍼런 칼을 보았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연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의 퀭한 눈, 얼어붙은 뺨, 그리고 낡아서 군데군데 해진 옷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런 험한 눈보라 속에 많이 추웠겠소. 그가 조용히 말하며 옆에 있던 찻주전자를 들어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찻잔을 그가 다미 쪽으로 밀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곳까지 왔겠지만 그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시오. 몸이 다 얼었소. 다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번이나 칼을 썼지만 이런 순간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러 온 자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는 사람. 그의 눈에는 경멸이나 두려움이 아닌 그저 길 잃은 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미가 뜨거운 찻잔과 서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망설이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환 거친 소리와 함께 문짝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칼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민대감의 수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날렵한 움직임과 칼 쓰는 방식은 흥랑의 수하들이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함정이다. 다미는 즉각 깨달았습니다. 흥랑이 자신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동시에 서준을 제거하기 위해 이중으로 함정을 판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칼이 서준을 향해 무섭게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미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찻잔을 밀어낸 손이 서준을 방구석으로 거칠게 밀치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칼의 어둠을 갈랐습니다. 다미는 지금껏 오직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만 칼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건넨 사람을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나 쓰러뜨렸는지 모릅니다. 다미는 좁은 방 안에서 분노한 짐승처럼 춤을 추듯 움직였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습니다. 이쪽이요. 서준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벽장을 밀어내고 숨겨진 작은 뒷문으로 다미를 이끌었습니다. 어두운 눈보라 속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다미는 등 뒤에서 날아온 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시릴 만큼 깊고 끔찍한 고통이 등줄기를 타고 번졌습니다. 다미는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적을 향해 칼을 던진 뒤 그대로 눈밭 위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서준의 팔이 자신을 필사적으로 부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헤맸을까. 다미는 깊은 산속, 짐승들도 찾지 않는 버려진 암자에서 눈을 떴습니다. 상처는 꼼꼼하게 꿰매져 있었고 몸에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서준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피며 쓴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려. 그가 다가와 젖은 물수건으로 다미의 뜨거운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은 너무나 따뜻해서 다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미는 꼬박 열흘을 앓았습니다. 깊은 상처에서 오르는 열이 아이의 몸을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서준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새 차가운 물수건을
다미의 이마에 올려주고 쓴 약초를 달여 식힌 물을 마른 입술에 한 방울씩 흘려 넣어 주었습니다. 다미는 가끔씩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상태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 따뜻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낫기를 바라는 간절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 다미는 드디어 온전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서준은 지친 얼굴로 곁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미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가만히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헛간에서의 외로운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서준은 붓과 먹 그리고 하얀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글로 쓰면 되지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미에게 붓을 쥐어 주었습니다. 다미는 붓을 쥔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늘 칼만 쥐어왔던 손이었습니다. 어색하게 쥔 붓끝에서 먹물이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다미는 마침내 종이 위에 힘겹게 한 글자, 물자를 썼습니다. 빗돌배돌했지만 그것은 다미가 세상과 나눈 첫 번째 대화였습니다. 서준은 그날부터 다미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다미는 글자를 가르치면 하룻밤 만에 천자를 외워 한 번 본 책 내용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습니다. 견수 이 품성 서준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갈 때 다미도 따라 나섰습니다. 서준이 이것은 독을 푸는 풀이고 저것은 피를 먹게 하는 풀이오 하고 한번 알려주면 다미는 그 모양과 냄새, 자라던 장소까지 정확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감각을 비수처럼 날카롭게 갈고 닦았던 것입니다. 서준은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의 능력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재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술서와 병법서를 꺼내 다미 앞에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칼을 쥔 것은 그대의 탓이 아니오. 이제부터는 이 붓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우시오. 다미의 눈동자가 그날 처음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렇게 암자에서의 평화로운 날들이 흐르던 어느 늦은 가을, 낙엽이 스산하게 바람에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숲의 모든 짐승이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가운데 뼛속까지 시린 살기, 사레가 암자를 덮쳤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검은 늑대의 형상을 한 사내 흥랑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미를 길러낸 자객 집단의 우두머리이자 다미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자였습니다. 흥랑은 방 안에서 글을 읽고 있는 다미와 약초를 다듬는 서준을 보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가소롭구나. 나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여기서 약초 따위나 만지며 녹슬고 있을 줄이야. 다미, 이리 와라. 서준은 비록 글 읽는 선비였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몸을 애써 감추며 일어나 다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칼이 아니오, 사람이오. 더 이상 당신의 물건이 아니란 마리오 흥랑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사람 굶어 죽어가던 것을 주워다 쓸모있게 만들어준 것이 나다. 네가 감히 내게서 이 아이를 빼앗아. 흥랑이 칼을 뽑아들고 서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미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피 냄새, 그것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다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서준이 가르쳐준 것을 떠올렸습니다. 힘은 힘으로만 꺾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 그녀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서준과 함께 만들었 아주 강력한 수면 효과가 있는 약초 가루였습니다. 흥랑이 서준을 베려는 바로 그 찰나, 다미는 그 가루를 흥랑의 얼굴을 향해 힘껏 뿌렸습니다.
흥랑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칼이 아닌 하얀 가루라니 그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가 감히 이런. 흥랑은 다미를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미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칼 대신 약초 주머니를 손에 쥔 채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흥랑은 분노에 찬 신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는 몸으로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다미, 넌 내게서 벗어날 수 없다. 흥랑이 사라진 남자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곳에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변수 3변고 서준이 종이에 썼습니다. 숨는 것은 끝이 아니오. 흥랑도 민대감도 근원을 뽑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도망칠 수 없소. 다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은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지혜로 민대감의 약점을 분석했고 다미는 자신의 날렵함으로 정보를 모았습니다. 다미는 밤마다 소리 없는 그림자가 되어 민대감의 관아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고에 쌓인 곡식의 양을 세고 비밀 장부에 적힌 내용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민대감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미는 관아의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힌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민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오히려 누명을 쓴 자였습니다. 다미는 어둠 속에서 노인의 아들에게 몰래 다가가 서준이 적어준 증거를 숨긴 장소가 적힌 쪽지를 건넸습니다. 또한 민대감의 횡포로 약 한 천 못 구하고 끙끙 앓는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미는 밤이슬을 맞으며 산을 달려가 서준이 가르쳐준 대로 해열 약초를 캐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그 약초 주머니를 아이의 집 문고리에 몰래 걸어두고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나타나 억울한 일을 돕고 아픈 이를 구하는 말없는 산신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던 다미는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을 구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다미가 목숨을 걸고 모아온 민대감의 죄목과 증거들은 서준이 한양에 남겨둔 단 한 명의 충직한 벗에게 보내줬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지만 정의는 얼어붙은 땅 속에서도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겨울이 물러갈 채비를 하던 어느 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횃불과 칼을 들고 들이닥쳤. 민 대감은 그가 그토록 아끼던 비단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꽁꽁 묶여 끌려나갔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모았던 그의 재산은 모두 주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늦게나마 찾아온 당연한 이치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다미와 서준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대감이 잡혀가고 며칠 뒤 달빛마저 숨어버린 금음날 밤이었습니다. 다미는 암자 마루에 앉아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짙은 피냄새와 함께 그녀가 평생을 두려워했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흥랑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짐승처럼 분노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의 모든 것을 망쳤다. 내 가장 완벽한 칼이 저런 약초꾼 놈에게 마음을 빼앗겨 무뎌지다니. 흥랑의 마지막 일격이 서준이 아닌 다미를 향했습니다. 그는 다미를 되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걸작을 제 손으로 부수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싸움은 근처의 대나무 숲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대시피 부딪히며 우는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흥랑의 칼은 분노로 가득 차 거칠고 빨랐지만 다미의 칼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흥랑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어 그의 분노가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수십 번의 칼이 허공을 가른 끝에 챙강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흥랑의 칼이 두 동강나 부러졌습니다. 흥랑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을 부러뜨린 것이 다미의 기술이 아닌 서준에게서 배운 어떤 이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죽여라.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미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흥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복종이 없었습니다. 다미는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주워 젖은 흙바닥 위에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자유다. 흥랑은 그 세 글자를 망연자실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다미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미를 가진 적이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애써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도구는 실은 단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흥랑은 무너진 웃음을 터뜨리며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이 만든 허상 속에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해 봄, 산골 마을에는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다시 소리내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에게는 한양에서 복직을 명하는 서찰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그 서찰을 조용히 불태웠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벼슬이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산중턱,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는 암자가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진짜 집이었습니다. 다미는 더 이상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준이 구해준 고운 빛깔의 저고리를 입 약초를 말리고 다듬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새로 일군 작은 밭에 약초 씨앗을 심었습니다. 서준은 땀을 닦으며 땅을 고르고 다미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씨앗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한때 사람을 해하던 손은 이제 생명을 키우는 손이 되었습니다. 다미는 흙이 묻은 손을 들어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서준을 향해 마주 웃어 보였습니다. 소리 내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환한 미소 하나에 세상 모든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고, 밖을 보시오. 어느새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창호지에 스며들고 있네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라 굳건한 마음에서 나오고 가장 깊은 이해는 말이 아닌 따뜻한 눈빛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제 편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